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8년 제32회 읽고 있고요. 권여선 작가님의 대상 수상작 사랑을 믿다 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단골 술집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남자고 그다음에 한 그 여자 친구를 만나죠.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을 좋아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 친구 얘기가 이제 친구가 이제 실연 이 친구가 자기를 좋아했는지도 몰랐죠. 이 남자 주인공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날 좋아했구나. 근데 그 실연 당한 거를 혼자 아파하고 혼자 이겨냈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랑을 믿다. 이 작품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하는 점은 굉장히 좀 인생의 도 같은 굉장히 한 40년, 50년은 기본적으로 살아본 그런 내공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다가 사실 이 세 여자가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근데 이제 네, 뒤에서 제가 이제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듣는 분들은 뭔 말인가 모를 수 있거든요. 아, 앞에서부터 한번 제가 찬찬히 한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 이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이런 문장이 딱 갑자기 등장을 하죠. 어, 그럼 이게 뭔가 그럴듯한 문장이 등장했어요.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하면서 12쪽에 넘어가면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이 기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곳은 내게 오로지 기억 그렇게 속삭이는 장소가 되었다." 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기억이란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포즈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운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문단을 넘어가면 "사랑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면서 인제 또 다음 문단에 "사랑과 믿음 상당히 어려운 조합이다. 그나마 소망은 뺀다 쳐도 사랑과 믿음 중 하나만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터에 감히 둘을 술목 관계로 엮어 사랑을 믿은 적이 있다니 믿음을 사랑한 적이 있다는 말만큼이나 뭐가 뭔지 모르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 다음 쪽에 보면 "사랑을 믿는다는 해괴한 경험은 무한의 정신으로 퇴치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문이 벌컥 열리듯 밖에서 열리는 종류의 체험이니까 두 손 놓고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니까." 이런,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어 되게, 그러니까 권여선 작가님의 이 문체랄까? 이게 정말 어 사람 읽으면 인제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고 사람이 인제 홀린다 그럴까? 뭔가 빠져들게 만들어요.
가만히 그 사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게 엄청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체성을 이제 상실한 것도 아니고 좋아요. 이런 묘사들 이런 서술이 되게 좋아요. 13 쪽에 보면 그냥 술집에서 이런 인제 생각을 주절주절 한 거죠. 이 지금 화자는 하고 있는 거죠, 술집에서. 어.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 그녀는 못생긴 편도 매력이 없는 편도 아니었다. 내 어법이 이렇게 졸렬하고 인색하다. 누군가가 아름답다든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일이 나로서는 쉽지가 않다. 대상이 아름답다거나 매력적이라고 긍정하는 순간 불현듯 그 규정의 한 모서리가 대상과 어긋나는 듯한 불편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리하여 대상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라든지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니라든지 하는 조잡한 이중부정을 각주처럼 달아 놓고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서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콧날 끝에서 윗입술에 이르는 인중선이 깎은 듯 단정히 관역처럼 시선의 포인트가 잡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의 윗입술의 움직임에 다시 말해 그녀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막연히 예쁜 얼굴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얼굴이라 할 수도 있었다. 어 이런 묘사인 거죠. 이런 서술. 뭔가 확 잡아 끌어요. 이게 저는 뭐 좋은 문장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좋은 문장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3 쪽이 아래 방금 이제 이중부정에 대해서도 보통은 어 뭐 옛사랑에 대해서 어떤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 그 사람은 예뻐." 뭐 이렇게 얘기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화자는 이 남자는 그 과거 회상하면서 그녀를 떠올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 그녀는 예뻤어.' 이렇게 가겠지만 이 남자는 '아 못생긴 편도 매력 없는 편도 아니야.' 응. 이러는 거죠.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죠. 어 '내 어법이 이렇게 졸렬하고 인색하다. 누군가가 아름답다든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일이 나로서는 쉽지가 않다. 대상이 아름답다거나 매력적이라고 긍정하는 순간 불현듯 그 규정의 한 모서리가 대상과 어긋나는 듯한 불편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리하여 대상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야.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니야. 이런 조잡한 이중부정을 각주처럼 달아 놓고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다. 그녀에 대한 묘사도 정말 특별한데 그 인중선 그녀의 윗입술의 움직임이 포인트가 돼서 그녀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묘사를 권여선 작가님은 해냅니다. 뭔가 놀랍죠. 어 사람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그 성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 한 부분만 봐도 뭔가 특별하잖아요. 근데 정말 묘사가 좋아요. 그래서 자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권여선 작가님의 문체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웠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약간 뭐 그 문장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어. 저희 이제 한국 단편 소설에서는 잘 안 쓰이거든요. 어. 오정희와 이제 김훈 작가, 오정희 작가도 잘 쓰고 김훈 작가도 잘 쓰는 이런 이제 문장인데 힘을 준 문장인데 정말 좀 오랜만에 그리고 그전에 어떤 다른 묘사들이나 이미지들이나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와 조금 또 뭔가 다르면서도 이 안에 철학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음. 뒤에 또 얘기하는 뭐 무스비님이랑 제가 또 동의하는 게요. 음. 뭐 이런 어떤 섬세한 어떤 묘사 음. 그러니까 약간 매력적인 어떤 여성을 얘기할 때 정말 유리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보기에는. 네. 아니 이게 제가 원래는 이 묘사
소설에서 묘사 파트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게 소설이 지루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사가 나오면 막 집중하게 되는데 스토리는 재밌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뭐 어느 매체든. 근데 묘사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이렇게 되면 지루해져요, 솔직히. 서사를 막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럴까? 이건 나의 문제인가?' 했는데 요번에 인제 좀 확신이 드는 게요. 방금 인제 그녀의 윗입술의 움직임 뭐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묘사가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소설가 작가들의 문제였구나.' 예. 너무 뻔한 묘사를 주구장창 하면 지루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주구장창 보여주려고 근데 뭐 또 의미가 있겠죠. 대부분의 묘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닐 텐데 대부분의 묘사가 저는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요번에 요 묘사를 보면서 '묘사도 잘하면 지루하지 않다.' 어. 그만큼 묘사를 잘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거를 권혜선 작가님은 이 소설 보면은 전반적으로 재밌어요.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몰입력이 엄청나요. 전 영화 볼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몰입도거든요. 영화를 2 시간 동안 앉아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관객이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저 영화에 빠져들어 가지고 어 그 주인공처럼 느껴야 되거든요. 딱 이 권혜선 작가님은 사랑을 믿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끝까지 읽게 만드는 집중해서 그런 힘이 있어요 문장력이. 이건 진짜 탁월한 어떻게 보면 소설가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죠. 그만큼 휘어잡기가. 계속 보면은 음 14쪽의 맨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요. 앞에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그 무드를 잡는 '내가 술집에 이렇게 자주 다닌다.' 하면서 뭐 기억 얘기도 하고 뭐 사랑 얘기도 하고 그녀 얘기도 했잖아요.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건이 들어갑니다 인제. "그녀는 나를 만나자마자 예약해 둔 술집까지 15 분가량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괜찮지?" 나는 물론 괜찮다고 했다. 근데 권혜선 작가님은 이 대사 하나도 그렇고 정말 잘 그 인물의 특징을 잘 뽑아내세요. 여기 보면 "괜찮지?" 나오잖아요. 나는 물론 괜찮다고 했다. 이게 계속 뒤에서 반복이 돼요. 이런 톤이. 요거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오랜만에 만난 그 동기 동창이 괜찮지? 난 괜찮아." 이렇게 가는데 요런 분위기 끝까지 갑니다. 밀어붙이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대사도 잘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소설 읽어 보면 그냥 대화가 그냥 왜 썼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잘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가. 권혜선 작가님의 이 대화를 보면 의도가 분명해요. "자 괜찮지?" 이거부터 이거 두 번째 읽으니까 또 확실히 보이죠.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런 성격 여성은 이런 좀 성격이고 남성은 이런 성격이다. 이게 보이거든요. 보면 두 번째 대사 볼게요. "지난주에 큰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 그래?" 하는데 그녀가 피식 웃었다. 이거 갖고 또 이 남자는 또 그녀를 희한하게 생각하죠. 아니 "큰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피식 웃느냐 말이다. 예전부터 그녀는 내게 가끔 이런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편이긴 했다." 이렇게 밀어붙여요 문장을. 그러니까 한 문장도 그러니까 대사도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철저한 의도를 갖고 쓰여졌다는 거죠. 그 성격 캐릭터를 하려고. 근데 "큰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게 커요.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해요. 저는 다른 소설 같으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큰 고모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거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 고모님 댁에 방문하고 막 하여튼 크거든요. 큽니다. 그리고 15 쪽에 보면 세 번째 대사 "제육과 해물을 반반 주세요." 야 요거 결정적
저는 이 처음 읽을 때 '자 괜찮지? 지난주에 큰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어. 제육과 해물 반반 주세요.' 이게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세 대사 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 소설이 정말 중요하죠. "제육과 해물 반반 주세요." 근데 이게 야 미쳤다. 이 권영선 작가님의 이 설계 어 이거 다 쓰려고 이게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반반 주세요." 이 반반에 대해서 집요하게 인제 16쪽 보시면 반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다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 반반의 의미, 상징적 의미. 그래서 17 쪽에 보면 그녀는 2만 원짜리 안주 두 가지를 반반씩 5천 원만 추가하는 선에서 시켰고 이제껏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다. 17 쪽의 그 아래쪽 문단을 읽어 볼게요. 이 반반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녀에게 경제관념이 생긴 것, 자기 입맛 위주로 음식을 시키는 것, 이런 것이 그녀가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차림새로 보아 그녀가 예전보다 수수해졌다는 건 분명했다. 예전엔 목걸이나 반지는 몰라도 귀걸이 하나는 독특한 걸로 달고 다니길 즐겼는데 그날은 아무 금붙이도 달거나 걸고 있지 않았다. 나는 경제관념이 가난해서 온다는 편견을 따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자기 입맛 위주로 음식을 시키는 것, 이 대목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다. 벼랑간 미식가가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탓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입맛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입에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낸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이럴 경우 이것은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경제관념과 더불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녀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가난해졌다는 뜻 아니겠는가? 우리가 못 보고 지낸 3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 화자는 의미를 부여하죠. 반반의 의미.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이 이 이 오랜만에 만난 이 여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이렇게 이래서 네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야 이게 재밌잖아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내는 것 자체가 이걸 또 읽고 있는 우리도 그냥 키득거려 재밌어요. 음. 일단 자 이제 파우스트님 네. 인제 이 대사의 의미들 엄청나죠.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읽으시면서 네. 이런 설계 예. 저도 이제 대사나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적절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를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 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어서, 이런 정말 이제 그 사람 삶을 다 살아본, 오히려 30대, 40대로 보이지만 거의 한 뭐 7, 80대 같은, 이미 이제 상대방과 퍼즐을 이제 맞출 줄 아는 두 명이 이제 만나서 그 몇백 개의 퍼즐을 같이 맞추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좋은 감각에, 저는 아주 뭐 이 대사 하나하나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18 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 문단에 그러니까 그녀는 오랜만에 이 남자 이 화자를 만나서 "실현당한 친구 덕에 이 집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사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이 남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종종 실현의 유대감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에는 내가 떠나든 그들이 떠나든 둘 중 한쪽은 어느 별인가로 떠났으면 좋겠다 싶은 참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인간형들이 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우연히 그들 중 누군가가 얼마 전에 지독한 실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나는 몇 초까지만 해도 같은 하늘을 이고 살기조차 싫었던 그 인간을 내 집에 데려와 술을 대접하고 같은 천장 아래 재울 수도 있다. 심지어 술 냄새를 풍기는 그 인간의 입술에 부디 슬픈 꾸밀랑 꾸지 말라고 굿나잇 키스까지 해줄 용의가 있다. 허기의 유대나 가난의 유대 같은 것이 있고 시험 강박의 유대, 채식주의의 유대, 실종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유대 등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별난 인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실현의 유대만큼 대책 없이 축축하고 뒤끝없이 아리따운 유대를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그때 그 기찻강 같은 술집에서 나는 그녀가 술을 시키는 걸 바라보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녀의 친구가 무척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의 친구와 나 사이에 생겨날 실현의 유대에 대한 예감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물론 그녀의 매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 정말 이런 거죠. 실현의 유대. 근데 이 상황이 그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친구 이 술집을 알게 된 게 실현당한 친구 덕에 알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현당한 친구 얘기를 한 건 자기가 실현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현당한 경험은 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의 화자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 화자도 재밌는 게 이 남자도 어 뭐 얼마 전에 인제 배신을 실현을 당했어요. 사귀던 여자친구랑. 근데 하고 했고 이 남자는 가만히 이 앞에 인제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얘가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깨달아 버린 거죠. 뒤늦게 깨달아 버린. '아 결국 자기 얘기를 하려고 불렀구나. 실현당한 나한테 실현당한.' 이거 스토리가 이거예요. 이 소설의 스토리는. 실현당한 얘기인데 19 쪽에 보면 "차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마시는 것도 괜찮지?" 이 여자는 인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적으로 음 "나는 역시 괜찮다."고 대답했다. "맥주하고 소주 시켰는데 어때?" "어 그래?" 어 이게 혼자 시킨 거죠.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자. 괜찮지?" 이 여성의 캐릭터 밀어붙이는. 음. 나는 그녀를 만난 후 줄곧 "어 그래?" 아니면 "괜찮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20 쪽을 넘어가면 그래서 어 그녀의 친구는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이는 와중에서도 하루 전에 미리 이 술집을 예약해 놓았다고 했다. "그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희망 무슨 희망? 사는데 애착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잖아. 나는 그 희망을 은근히 회방 놓는 신용만 하면 됐고 희망을 회방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간단히 설명했다. "그래야 거기 희망이 있다는 걸 알지. 뭔가 잔뜩 어질러 놓아야 거기 공간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설명을 듣고 나면 더 모를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 또한 그녀의 희한한 면 중 하나였다. 회방을 놓아야 거기 희망이 있다는 걸 안다니. 뭔가를 잔뜩 어질러 놓아야 거기 공간이 있다는 걸 안다니. 무슨 설명이 이런가. 이 남자의 태도랄까? 재밌어요, 그녀를 대하는. 예 그녀에 대한 그 태도가 마냥 어 우호적이지만 않죠. '왜 말을 이렇게 하지?' 막 혼자 엄청 생각이 많아요, 이 남자는. 계속 추리하고 있고. 예. 이런 혼잣말들이 재밌죠, 읽으면서.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이 여자 사람 친구의 말. 예. 도대체 이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게 보면서도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어렵죠. 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대사로 이제 치면은 뭐 이제 희망적으로 이제 나 실현당했는데 사실 뭐 다음 남자나 뭐 다음 뭐 이성을 뭐 아니 그 약간 상황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막 뭐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회방 돋는 신용만 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따리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이제 지키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아 있겠네. 예. 아니면은 그 희망을 회방한다는 의미가 그 사람이 이제 절망에 이제 빠졌는데 그리고 계속 뭔가 울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약간 회방을 또 놓는 어떤 다양한 의미로서 어 약간 아니 뭐 그런 뭐 약간 뭐 그런 뭐 다른 뭐 사람 많잖아. 뭐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회방일 수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실연을 당했는데 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지금은 감정적으로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그 다양하게 이게 다 어우러져 있어서 음. 굉장히 뭔가 좀 이게 재밌다. 맞아요. 예. 이 네. 남자 캐릭터도 그렇지만 좀 여성 캐릭터의 매력이 엄청나요. 이 여성 네. 캐릭터.
그래서 이 소설이 더 빛나는 것 같고 이 솔직히 캐릭터의 힘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대사들도 제가 소설 예전에 잠깐 인제 소설가님한테 공부할 때도 "대사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특이하게 쓰면 된다." 예,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 자체가 일단 재미가 없어요.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뭐 그 쓰나 마나한 얘기들 그런 거 말고 이 보면 권혜선 작가님의 제가 아까 다 찝어 드렸듯이 한마디 한마디 대사가 그냥 쓰인 게 없죠, 허투루 쓰인 게. 낭비되는 대사가 하나도 없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다 찝어 주죠 또. 이 상황 자체가 재밌는 게 이 남자를 혼자 자기 말 한 거 이 화자가 남자니까 이렇게 결국 인제 여성이 어떤 대사를 하거나 어떤 반응을 하면 남자가 그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이렇게 보여주죠 친절하게. 그러니까 몰입도도 높아지고 또 여성의 그 반응도 평범하진 않아요. 자기 혼자 지 멋대로 그냥 "반반 괜찮지?" 다 혼자 시켜 버리고 근데 다 이게 의미가 있죠. 시켜 버리고 뭐 이런 '회방을 놓는다.' 이런 것도 뭔가 좀 골똘히 생각해 보게 이 독자로 하여금 '아 뭔가 좀 독특한 말이다.'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 이런 캐릭터 설정, 이런 대사 정말 잘 처리했죠. 이런 설계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게 이 작가님의 내공인 것 같아요.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의도를 갖고 쓰여진. 음 21 쪽을 넘어가면 그 그녀가 얘기하죠. "내가 그 친구보다 1년 먼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여기 인제 그래서 이 남자는 또 추 바로 아랫문단에 또 혼자 남자이 추론을 하잖아요. "야 그러면 이렇게 맞춰 보면은 야 3년 전에 뭐" 이렇게 막 혼자 맞춰 보잖아요 막 혼자. 이런 게 재밌어요. 음. 혼자 추리하고 22 쪽에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술자리 얘기인데 너무 재밌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야.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뭔가 남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되간절 뭐가 남아 있다는 거야? 글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별로 보잘것없는 것들이긴 하지. 그러니 무슨 상관이야.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남아 있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아니 보잘것없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만 남아 있지." 그 눈빛에는 에는 그녀가 구원의 메시지를 주리라는 기대와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리라는 체념이 안주 반반처럼 섞여 있었다. 여기도 또 활용을 하잖아요 앞에. 안주 반반. 이런 의미. 음.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상황을 바꿔 놓거든 거의 뒤집어 놓는다고 할 수 있지. 실제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한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를테면 친척집에 심부름을 간다든가 업무 파트너의 경조사를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 이 실현당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자기 경험. 친구는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있다 생각을 했죠. 23 쪽을 보면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서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덤벼들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네 주위에 널려 있거든. 대상이든 일이든 남아 있는 그것들에 집중해. 집중이 안 되면 마지못해서라도 감정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아주 미세한 각도를 만들어 주라고. 네 마음의 메인보드를 살짝만 기울여 주라고." 이거는 이 그녀가 그 실현당한 친구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해 주었던 얘기예요. 자기 경험을 실어서. 그러나 친구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니 그녀도 1년 전 몸이건 마음이건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겉으로는 살맞은 짐승처럼 꿈틀댔지만 그 안쪽에서는 표면 장력으로 팽팽한 절망의 비커를 붙들고 쓰디쓴 고통의 한 방울도 솟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 이제 남자가
느끼죠. 이제 시련의 유대는 그녀와 나 둘 사이에 맺어졌다. "너는 그때 어떻게 극복 아니 수습? 너는 어떻게 했지?" 내 경우는 운이 좋았지." 그러면서 다시 인제 여자가 그녀가 자기 얘기를 하죠. 어 자기 인제 그 3 층에 사는 큰 고모님 댁에 다녀와라. 다녀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큰 고모님 고종사촌 오빠가 술에 취해 가지고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 버려요. 그런 부부. 26 쪽을 가면 그래서 큰 고모님 부부 소유된 그 건물을 조카 딸인 그녀에게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가 다녀와라. 선물 드리고 와라." 이런 거 이런 걸 어머니가 인제 그녀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가요. 그녀는. 27 쪽부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꿀단지 같은 선물을 들고 3 층에 큰고모님 부부 댁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황당하게도 들어갔는데 낯선 여자들이 3명 앉아 있죠. 3 명이 앉아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여자들은 누구였는데 이렇게 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9 쪽에 보면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딱인 안쪽 여자는 좋게 70은 훌쩍 넘은 노파였고 눈가에 기미가 촘촘히 박힌 가운데 여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그녀 가까이에 앉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여자만이 큰고모님과 비슷한 환갑 언저리인 듯했다. 이 3 명. 큰고모님은 집에 안 계신가요? 이 분위기가 큰고모님이 상담 혹은 뭐 어떤 뭔가 하고 있고 손님을 받고 있고 여자 3 명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죠. 음. 이게 쭉쭉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여자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재밌죠. 이게 파트 2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34 쪽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읽어 볼게요. "그들은 정해진 순서라도 있는 듯 돌아가며 얘기를 했다. 우선 노파가 옛 이야기책이나 나올 법한 희한한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하자 뒤를 이어 눈꼬리 여자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유괴 사건 얘기를 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여자가 남자의 지독한 바람기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들. 이것 때문에 온 거죠. 얘기가 한 바퀴 돌자 다시 노파가 쥐나 벌레를 이용한 민간요법적인 처방을 줄줄 늘어놓았고 눈꼬리 사나운 여자는 이를 갈며 우리나라 경찰의 무능함을 개탄했다.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가운데 여자가 조용히 뜨개질만 하는 바람에 실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35 쪽을 보면 두 번째 문단.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꼴이나 잼처럼 끈적하게 조이고 당겨오는 불행의 인력 같은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슬픈 리듬을 띤 환상성을 갖고 있어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었다. 되게 더디네 거참. 먼저 온 손님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누구든 사연이 많겠죠? 이러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갑자기 큰 고모부가 뭐 인제 한참 지나서 등장하시는데 "철학관 오셨으면 한층 더 올라가시오." "네, 여기가 아니라고요?" 세 여자가 동시에 일어섰다. "보면 모르십니까? 여긴 가정집이오." 그래서 세 여자들은 나갔죠. 이런 해프닝을 겪어요, 그녀가. 37 쪽에 보면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옥탑방 도사는 자신이 왕고모님으로 불린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녀는 세 여자가 왕고모님 도사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러 가는지 알 수 있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그녀는 뭔가에 들씌운 듯 중얼중얼 빌고 또 빌었다. 희귀병을 앓는 친지의 왕쾌를, 유괴된 손자의 생사를, 바람난 남편의 귀가를, 자신을 앞세운 뒤 늙어가는 부부의 평안과 명랑을 빌었다.
그녀가 타인을 위해 뭔가를 이토록 절박하게 빌어본 적은 없었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그녀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다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온 것뿐인데 3층 큰 고모님 댁의 무거운 잼 단지만이 아니라 그녀를 그녀에게 만들었던 본성의 작은 층마저 함께 두고 온 듯했다. 이랬던 거예요. 일단 여기서 파우스트님은 요 그 큰 고모님 댁에 다녀온 그 새 여자와 만났던 이 스토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아까 아쉽다고 한 얘기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어. 어. 이거를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더 늘려서 써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 이게 왜냐면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딱 떠오른 게 이제 메두사를 이제 잡으러 이제 갔다가 이제 세 명의 어떤 점집 노파, 뭔가 사연이 있는 노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연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막 중요한 어떤 강렬한 장면인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막 친정 엄마들이 막 명절에 와서 막 세 명이서 이제 막 경쟁전을 벌인다거나 심리전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여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또 이제 약간 원숙한 50대, 60대 들으면은 그 엄청난 그 중압감과 분위기와 명랑함과 쾌활함과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어어. 그거에 딱 뭔가 압도가 되어서 음. 저는 그냥 거기서 말을 하나도 못하는 에. 굉장히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말빨로도 어.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 경험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이고 좋은 장면이라서 이거는 진짜 한 20페이지 더 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단지 그냥 꿀단지 같은 거 그냥 갖다 드리고 잠깐 갈아 오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 세 명의 여자들 어떻게 보면 되게 각자의 아픔이 있죠. 아니 유괴 손자가 유괴되고 친지가 희귀병을 앓고 있고 남편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가고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실연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니 나의 실연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그분들의 아픔은 더 엄청난 연세들도 많고 이게 비교가 되면서 나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저는 이 장면도 저도 이 장면이 참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첫사랑의 실현 뭐 그런 소설이거든요. 뻔해질 수도 있는 그런 소설이 이 두 번째 파트 이 고모님 댁에서 만난 우연히 만난 이 세 여자들 그리고 분량도 꽤 길어요. 꽤 많은 분량을 들여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 여자와의 대화. 대화라기보단 그 여자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여준다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설잖아요. 좀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뭐 남녀 사이에 인제 과거 회상하고 하는데 뜬금없이 여자 3명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진짜 뜬금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이거 탁월하다. 이 효과. 이렇게 붙여 놓음으로써 그녀는 회복이 됐더라. 되게 정말 권혜선 작가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앞에 얘기를 다 했던 거겠죠. 어.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그 해설이 뒤에 나오는데 38 쪽 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서너 시간이 걸렸다. 음.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 게으란 얼마나 허망한가. 인중선이 분명한 그녀의 윗입술에서 흘러나온 찬찬한 묘사는 내게 정오 무렵 낡은 3층 건물 가정집 거실에서 일어난 풍경들을 오롯이 드러내 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 정도로밖에는 전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묘사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음 어 그녀가 계산을 해요, 술집에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내는 게 도리인데 네가 냈네." 그러면서 내 표정에서 비난의 기미를 알아챈 그녀가 피식 웃었다. 피식 그렇다.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얼토당토하는 의혹은 진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피식 웃었던 것이다. 나도 피식 웃었지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입가에 인 조용한 경련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중얼거렸던 말을 상기했다. 과연 그녀의 큰 고모님 부부와 나의 인연은 희한했다. 내가 그녀의 사랑을 모른 채 한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실연의 고통을 안고 큰 고모님 댁 3층 건물을 방문했고 내가 그 여자에게 실연을 당하고 3년 만에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돌아가신 큰 고모님 부부로부터 3층 건물을 상속받았다. 나는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를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떠올렸다. 그쵸? 그리고 39쪽을 보면 그녀는 7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의 각도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편안하다면 나로서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설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가슴이 설레길 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녀는 사랑의 고통으로부터 너무 먼 어딘가로 초월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훨씬 더 관대하고 자연스러워졌지만 더 이상 사랑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은 나를 슬프게 했다.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나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빼앗는 식의 무력한 산수에 골몰했던 그녀의 29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죠? 그리고 39쪽의 아래 보면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겼다는 건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청춘에 대해서는 만종과 같다. 사랑을 믿던 한 시기가 끝났으며 뒤를 돌아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 35이라는 인생의 한낮을 지나고 있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지만 이미 저물과 어둠을 예비하고 있다. 내 생애의 조도는 여기가 최대치다. 이보다 더 밝은 날은 내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문단도 결정적이죠. 이 해석이. 이 사태에 대한 해석을 이 남자는 정말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아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 내 인생이 연령의 절반을 꼭지점으로 하여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라면 그녀의 인생은 앞쪽이 다소 높은 산의 능선처럼 3분의 1 지점에서 봉우리를 이룬 후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형태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멜로디가 있다. 20대 후반 무렵 나만큼이나 겁이 많고 감정에 인색했던 그녀가 내게 보내온 노래는 매우 낮은 음역에 들릴 듯 말 듯한 작고 희미한 멜로디였으리라. 나는 그것을 나와 무관한 그녀의 희한한 개성으로 간주했다. 29의 봉우리에서 그녀는 너무 일찍 철들었고 다가올 어둠에 너무 일찍 눈이 익어버렸다. 낡은 3층 건물의 어둑한 실내에서 그녀가 낯선 여인들을 통해 본 것은 그녀의 미래가 그리는 능선이었을까? 3년 전 그녀는 이미 오후를 사는 사람의 나른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지금의 내 대낮 같은 기다림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작은 노랫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여자의 쇠된 노래에 혹한 내 귀의 어두움에서 비롯된 일이다. 아, 이런 해석. 정말 좋았고, 멜로디가 달랐다. 나의 멜로디와 너의 멜로디. 41쪽에도 이제 결말인데, 헤어지기 전 그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괜찮지? 괜찮네. 음. 나는 그녀의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는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그녀가 자꾸 나의 안부를 묻고 나는 그것에 괜찮다고 대답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괜찮지?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정말 괜찮아졌다. 이제 모든 것은 소소한 과거사가 되었다. 나는 기착한 모양의 술집 분위기를 내는 이 단골 술집에 혼자 앉아.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든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하고 생각한다. 그녀는 오지 않고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 사랑이 보잘것없다면 위로도 보잘것없어야 마땅하다. 그 보잘것없음이 우리를 바꾼다. 그 시린 진리를 찬물처럼 받아들이면 됐다. 이게 끝나거든요. 파우스님은 이런 마지막 부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결말 중에서도 제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거의 이제 뭐 설국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어떤 약간 느낌의 어떤 그 이지적인 감각에 뭐 어울리는 정말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기차처럼 이제 술집에 대한 이런 이미지와 상징과 충분히 이제 독자에게 여운과 어떤 생각에 어떤 기점을 주는 이런 방식은 아주 뭐 제가 뭐 좋아하는 어떤 결말의 어떤 방식 중에서도 뭐 아주 뭐 여운이 남는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그럼 이 소설의 주제랄까? 아 뭘까요? 예. 뭐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뭐 연령에 대한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듣는 이제 주제의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좀 선명한데요, 여기서는. 저는 근데 서른의 어떤 느낌이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뭐 여기 소설에서의 어떤 서른의 인생의 절반이 이제 꺾여서 이제 그녀의 인생도 사실은 20대 초반부터 갑자기 철이 확 들어서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제 점점 이제 능선이 이제 내려가는 이미 자신의 인생은 조금 뭔가 저물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미 이제 뭐 물장 받고 이제 뭔가 나의 어떤 인생이 점점 이제 기억으로 인해서 침식되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어두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진짜 문 밖에 나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에 치일지 어떤 사랑에 치일지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반대를 합니다. 저는 뭐 30대가 훨씬 뭐 좋아서 음. 음, 이 저는 이 소설의 매력이 제가 원래 대상 작품들을 그동안 '대상을 탈 만했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반발감이랄까? 반감이 있었어요. 어. 왠지 모르게 좀 정이 안 가는 그런 작품들 대상을 받았지만 그랬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권혜선 작가님의 사랑을 믿다. 이 작품은 이 작품도 대상을 탈 만했다. 그러면 동시에 왠지 정이 가요. 이 작품은. 뭐 첫사랑을 다루기도 하고 이 그녀의 매력도 엄청나고 그 인제 아까 그 이야기를 붙이는 그 새 여자 이야기 고모님 댁에서 봤던 이런 설계도 그렇고 대사의 센스랄까 대사도 그렇고 이걸 인제 이 화자가 설명하는 이런 파트들도 너무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어 정말 좋은 소설이었다. 파우스님은 이게 좀 이 소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전에 어떤 편견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문학이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추상적인 거를 잘 못 쓴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은 약간 좀 편견이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오정희의 소설도 그렇고 김훈의 소설도 그렇고 사실 그런 어떤 명작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긴 해서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그 사랑에 관련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어떤 장면들, 상징들이 여기서 나오고 음. 맨 마지막까지 그 설국에 마치 기차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리고 그 기억의 어떤 편린들이 정말 이게 다 와닿는 듯한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음.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월드 클래스다. 저희가 보면서 이 작가 이 정도 작가면 월드 클래스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뭐 한강 작가님이라든지 김훈 뭐 또 박민규 작가님 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죠. 다들 잘 쓰시지만 그중에서도 특출나게 이 작가의 이런 작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세계 어딜 내놔도 통하겠다. 어.
거의 고전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권호선 작가님은 정말 잘 쓰세요. 그런 면에서 월드 클래스다. 믿고 볼 수 있는 작가인 거죠. 네. 두 번째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대상 수상 작가 자선 대표작 해서 그동안은 솔직히 저희가 자선 대표작을 좀 실망을 많이 했었죠. 대상 수상 작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아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대상작에 비해서 '아니 왜 이런 작품을 자선 대표작으로 했을까?' 싶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아쉬웠고. 근데 내정원의 붉은 열매 일단 파우스트님 좀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저는 일단 앞부분부터 이제 긴장이 너무 풀어져서 사실 이게 또 뭐 중요한 어떤 의미의 또 자신의 인생에 관련된 소설이라서 이제 자선작으로 사실 이렇게 풀어놓는 어떤 편지에 가까운데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항상 또 보면서도 앞부분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풀어지면은 이제 뒷부분까지 사실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사실 근데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름만 떼어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제 훌륭한 소설인데요.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P형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걸으면서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 기계 부품 만드는 얘기하고 맛집 꼽아 이런 어떤 뭔가 이제 살짝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단어 뭐 너 뭐 야바이네 뭐 너 마치고바네 혹은 너는 뭐 쉬양센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단어의 관념이 들어와서 추상적인 관념이 들어와서 그 단어로 인해서 그 세계가 막 개화가 되고 깨어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이해를 하게 되게 되는 어떤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이제 소설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이제 코르키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산타도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죽음이나 이제 어떤 공부에 관련된 얘기나 또 인생의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기대를 이제 조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냥 이제 이름만 없이 봤으면은 정말 뭐 어떤 그런 어떤 좀 훌륭한 소설이었는데 이제 앞에가 너무 훌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었다. 너무 좋았다. 예. 상대적으로 이게 앞에 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금을 놔둬 봤자 이 너무 초라해지는 그렇게 예 들리네요. 저는 좋게 봤어요. 뇌정원의 붉은 열매. 일단 재밌는 게 권효선 작가님이 왜 이 작품을 골랐을까를 알 것 같긴 해요. 앞에도 첫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이죠. 근데 이 뇌정원의 붉은 열매도 똑같아요. 결국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작품도 음 주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도 자체가 인물들 보면 이 두 남녀 아니 두 남녀가 아니죠. 앞에는 인제 술자리에서 두 남녀가 대화하면서 "아 과거에 이랬지." 하면서 과거 회상하는데 이거는 두 여자 두 여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요. 저는 현수라고 해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읽다 보니까 현수가 여자더라고요. 여자고 이 화자도 여자예요. 여자인데 서로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인제 과거 얘기가 나오고 공부방에서 같이 이게 공부 모임을 같이 했었어요. 보니까 배경이 한 80 년대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학생권 아니 운동권, 대학생들 운동권, 마르크스나 이런 공부했었죠. 근데 그거 숨어서 해야 되니까 선배들 집에 가서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배경이 보니까. P형 이게 이 화자는 P형을 알고 보니까 '내가 P형을 좋아했구나.' 이걸 마지막에 인제 깨닫게 되죠. P형을 좋아했고 P형 집에 가서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진 방 P형 방에 가서 공부했고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그 산타, 별명인데 산타 형이 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술집도 같이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현수도 있었고, 근데 현수랑 산타랑 이렇게 썸을 타고 이 화자와 피형은 이게 뭐 썸을 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근데 재밌어요. 어, 근데 45쪽부터 보면 첫 문장이 이거죠. 내가 베란다에 식물을 키워보려 한다고 말하자 현수가 말했다. 물구멍 없는 화분에 키워. 근데 이것도 이 화분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이 화분 정말 중요하죠. 이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이죠. 어? 물구멍 없는 화분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르지? 현수가. 46쪽에 보면 화분 얘기를 계속해요. 심지어 이 만두도 말이야. 안에 특별한 흙을 조금 담고 부추씨를 심으면 훌륭한 미니 화분이 될 수 있지. 이 만두 먹으면서 야 이것도 화분이 될 수 있어. 만두가 화분이 되어 부추를 자라게 할 수 있다니 흥미로운 얘기였다. 나는 그 밖에 또 무엇이 화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현수가 대바구니에서 이번에는 새우만두 하나를 씹었다. 부추만두가 화분이 될 수 있다면 저 연분홍빛 통새우살이 은은하게 내비치는 새우만두는 어항이 될 수도 있겠군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내 입에서 이런 물음이 튀어나왔다. 그렇다면 방도? 방? 룸 마르는 거야? 응. 그렇지. 창문만 봉쇄한다면 이론상으로 충분히 화분이 될 수 있지. 방 정도면 정원도 되겠다. 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만두 속즙이 터지듯 기억의 물방울이 툭 터졌다. 마치 꿈에서인 듯 나는 피연과 단둘이 걷고 있었다.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주택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화분을 통해서. 정말 잘 잡죠. 권혜선 작가님은 정말 탁월한 게 어떤 이미지, 상징을 정말 잘 잡고 이 대사 설계랄까? 이런 걸 정말 잘하세요. 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갑자기 뭔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왜 이런 대사를 치지? 왜 화분? 뭐 만두 화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공부방이 화분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기르는 화분 맨 뒤에도 나오는데 어, 파우스트님은 이 화분의 의미랄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방, 이 방님이 화분.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이런 서사를 또 좋아하긴 한데요. 음, 오히려 이게 또 계속 이제 서사를 이제 치고 달리면서 마치 이제 산책을 하는 로드북 같은 이제 어떤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화분 얘기는 사실 중간에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뭔가 또 나올까 했는데 그 현수라는 어떤 캐릭터가 이제 피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어떤 뭐 엄청 중요한 매개도 아닐 뿐더러 뭔가 이제 현수가 이제 피형 소식을 이제 묻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포장마차 할 때 내가 막 호황터득거리고 서빙도 하면서 뭐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요. 근데 이게 화분이 깨졌네라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그 이미지나 상징보다는 그 서사의 어떤 흐름이 여기는 더 이제 강조돼서 이제 쭉 흘러가니까 마치 이제 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 서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소설의 어떤 백미나 재미는 갑자기 이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 등장하면은 사실 이게 이게 전에 뭐 쓰였나 뭐 이렇게 서사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딱딱 이제 뭔가 그냥 재밌게 읽어가는 어떤 느낌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사실 뭔가 이렇게 좋게 쓰였긴 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잘 효과 있게 적절하게 쓰려면은 이 서사의 방식을 조금 뭔가 변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이미지 상징 서사 그리고 앞서 봤던 어떤 그런 뭐 액자식으로 그런 어떤 서사가 이제 딱 들어가야 이게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앞에 소설하고도 비교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운동권이 같이 공부했던 그 P형의 방, 그 방이 결국 화분이었다는 거고, 화분은 식물을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쑥쑥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주고 물도 주고, 딱 딱 그거죠. 이 상징이 딱 절묘해요. 잘 잡았어요, 확실히 화분이라는 거. 잘 잡았고, 그 화분이라는 걸 인제 결국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화분으로 가진 않죠. 만두, 이제 처음에 인제 만두, 뭐 만두에 비유하기도 하고, 만두 가만히 보면 만두도 미니 화분이 될 수 있다? 이 현수라는 독특한 인물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새우도 '새우 만두는 어항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하잖아요, 상상 이미지가. 요런 식으로 어 인제 이미지를 상징으로 풀어내는, 이런 부분이 참, 배울 만하다. 정말 탁월하다. 앞에 그 사랑을 믿다에서는 기억나는 게 그 반반이었죠. 메뉴를 반반을 시키는데, 그 반반이 또 절묘하게 그 의미가, 화자가 그 '아 왜 그녀가 반반을 시켰을까? 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핍하구나.' 이렇게 풀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하고 나중에 또 그 반반의 의미가 또 확장되기도 하고. 야, 이런 탁월함.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걸 붙잡아서, 술자리에서 메뉴 반반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탁월하게, 술자리에서 누구나 만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만두? 솔직히 만두에서 화분을 끌어내기는 어려워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잘. 근데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끌어 맞췄다. 예. 그러니까 앞부분이 살아요. 자, 아까 그 제육과 해물 반반,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읽다 보면 알게 되죠. 여기도 만두가 화분이 될 수 있어. 읽다 보면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된다고?' 앞부분이 살아요. 자, 인트로를 살리는 역할도 해요. 이런 부분이 권효선 작가님의 탁월한 서술 방식. 음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죠.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세요, 테크닉적으로. 이 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부분들. 독특한 게, 아까 지금 이제 현수란 캐릭터가 독특해요, 확실히. 누가 만두 먹으면서 화분 독특해요. 근데 이 독특함은 의도된 독특함이죠. 아까 대상작에서도 그녀 독특했죠. 어 독특합니다. 이런 매력 있는 캐릭터가 소설을 살리죠. 계속 보면은 이 현수의 만두 발언 덕분에, 이 화분 발언 덕분에 방이 생각났고, 방도 화분이 될 수 있겠다. 정원되겠다. 그래서 P형이 생각나요. 이 어떤 매개를, 어떤 미끼를 던져 준 거죠, 현수가 결과적으로. P형을 생각할 때면 나는 언제나 그 방을 떠올리곤 했다. 아니, 그 방을 떠올릴 때면 P형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런 식이었다. 만두의 피처럼, 식물의 화분처럼 선배라는 존재는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 방으로 상징되었다. 한때 P형이 살았던 그 방. 이렇게 서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탁월하죠. 응. 근데 그 방도 재밌는 게 엣지를 주잖아요. 이 방의 특징이 뭐냐? 기울었다는 거예요. 창문도 없던 그 방은 뒤집힌 화분처럼 한쪽 벽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P형의 어깨도 그렇게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왜 그 방은 기울어야 했을까? 기울어진 것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분위기와는 잘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화분이랑은 뭐 별로 상통하진 않는데 이 어떤 약간 뒷골목에, 그리고 뭐 피형과 산타와 이제 뭐 내가 소주 막 하나 사 먹으면서 뭐 서로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얘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오늘 여기 자고 할게요 하면서 연애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 화분의 어떤 그 만두의 어떤 그 상상력까지는 그 현수의 캐릭터를 아주 잘 살리는 이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화분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사실 이게 좀 환상적이든 아니면은 정말 뭐 구체적이든 아니면은 뭔가 그 화분이라는 형식을 담든 아니면은 정말 이게 화분이라는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뭐 매력적인 어떤 독백을 하든, 이게 아직까지 제가 그 화분이라는 거는 아직 받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럼 방은 왜 기울어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기울어 음. 있어야만 했을까요? P형의 어깨도 비스듬히 기울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원래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소설을 읽게 되면 하는 느낌으로 그 피형의 어떤 죽음과 뭐 나의 어떤 그런 귀기울어진 어떤 금, 그리고 기억, 그리고 뭐 심야 택시 속에서 이제 휙 지나가던 첫사랑, 그리고 뭐 내 귀를 버치 열매처럼 빨갛게 물들이며 속삭이면서 어땠을까 하는 어떤 후회, 자괴감, 뭐 어, 이런 거겠죠. 뭐. 그래서 기울어 있다. 하긴 이게, 근데 기울어 있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똑바로 있지 않다. 뭔가 기울어 있다는, 뭔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는 말에 많은 것들이 담기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반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어떤 불균형 아니면 비대칭 아니면 뭔가 삐딱하고 뭔가 좀 균열과 어긋나고 그 모든 의미들이 기울어 있다. 아, 이 탁월한 상징이죠. 음. P형의 방도 기울어 있고 P형도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어 현수가 먼저 꼬시죠. "내가 하는 공부 모임에 들어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참가하는 모임이었더라. 여기서도 인제 현수의 성격이 드러나죠. 음. 현수 재밌는 캐릭터예요. P형을 만나요. 그때 당시엔 전화가 오늘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시에 어디까지 나와. 어디로 나와." 그러면 그때 막 그렇게 인제 만나 가지고 인제 해야 되는데, 근데 P형이세요? P형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일단 나가자." 나는 현수가 내 인상 차이를 어떻게 말했기에 P형이 대번에 나를 알아보는지 궁금했다. 음.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죠. "집이 어디냐? 고향 말씀이세요?" "뭐라고? 고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사는 곳 하숙합니다." "저쪽?" "네." "그럼 거기까지 좀 걷자." 이런 무미건조한 대화를 하죠. 상당히 짧은. "하숙촌까지는 세정류장쯤 되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그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녔다." 이게 이 소설이 탁월한 점이요. 그 70-80 년대 그 대학생들의 분위기를 잘 살려요. 권혜선 작가님이 아마 80 년대 학번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오늘날의 우리는 상상도 못 하죠. 어. 안 이러니까요. 겪어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세정류장쯤 되는 버스 정류장, 세정류장 상당히 멀거든요. 요즘 아무도 안 걸어 다니죠. 근데 당시에는 누구나 그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녔대. '아, 그땐 그랬구나.' 이런 게 전 새롭고 오히려 새롭죠, 우리들한테. 재밌더라고요. "나는 입학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걷는 데 자신이 붙었다." 그래서 미팅할 때도 엄청 걸었다는 거예요. 3 시간 넘게 걸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학생들은. 이런 묘사들. 예. 그래서 P형하고도 주구장창 걷죠. "아버지는 뭐 하시니?"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네." "무슨 회사?" "기계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라고?"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요." "작지?" "네." "회사 규모 말이야." "별로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 맛집고바네." 저는 맛집고바가 뭔 말인지 여기서 설명이 안 나와요. 그 나무 위키 찾아보니까 작은 뭐 공장 같은 거래요. 일본어겠죠? 음. 당시에는 뭐 일본어 많이 썼을 테니까 지금도 잔재가 남아 있는데 와라바시 같은 거. 마츠코바.
물론 마츠코바였다. 하지만 마츠코바는 자기가 마츠코바라는 건 알지만 누가 마츠코바라고 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애네 빨강머리 같은 존재 아닌가. "아버지 뭐 하시냐는데 마츠코바 다니십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 형은 이게 가만히 보면 피형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눈치도 없고 되게 좀 투박하고, 근데 이런 형한테 빠져요. 그럼 마츠코바네. 뭐 여기서 고작 해 봤자 인제 이 형도 한 21?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그 형은 또 형이었죠. 당시에 이 화자한테. 그럼 마츠코바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릴 수 있는 말인데 "야 마츠코바를 마츠코바라고 부르면 안 되지."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또 나오죠. 마츠코 "그 형은 마츠코바라고 부를 줄 알았다." 이런 모습에 빠진 거죠, 이 화자는. 음. 이게 매력이 됐던. 피형은 저는 돌연. 뭐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소설의 어떤 주는 재미가 뭐 저도 이제 글을 이런 어떤 느낌으로도 이제 써보고 이제 저런 느낌으로 써봤는데요. 이게 사실 그 어떤 문학적인 어떤 통속적인데도 뭔가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가진 소설류의 어떤 서사를 읽는 재미에서는 어떤 최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소설의 어떤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진짜요? 기본적으로 그 대학생 혹은 이제 20대 약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먹히는 게 그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치고 그때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때 어떤 첫사랑의 기억이나 감정의 어떤 분수대가 엄청나게 폭발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맞아요. 예. 그쵸.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를 쓰면은 일단 보정수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서사를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흘러가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맞아요. 그때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음. 근데 저는 이 맛집꼬박도 너무 좋아서 음. 사실상 화분도 좋지만 이 음. 맛집꼬바를 더 살려서 음. 정말 이 맛집꼬바 하나로만으로도 해도 정말 그 오뎅 하나 씩 물고 이제 같이 노상 까면서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분위기? 그런, 사실 이거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면 더 통속적으로 되겠지만, 그게 또 문학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그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추억의 힘은 엄청난 거거든요. 권효선 작가님이 직접 겪었던 자기 세대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실제 경험하셨겠죠, 이런 것들을. 음. 그래서 피형에 대한 묘사. 근데 이 피형은 돌연 듣기 거북할 정도의 목 끓는 소리를 내더니 옆쪽으로 가래침을 탁 뱉었다. 상대가 누구든 자기의 관념과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할 듯한 사람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뭐 이러진 않지만 그냥 막 침 막 이렇게 막 뱉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래서 어딘가 삐딱하다는 현수의 말은 어깨에 관한 얘기였을까? 심성에 대한 얘기였을까? 아무튼 요는 피ion과 내가 난곡의 그 삐딱한 방이 아니라 내 하숙집으로 향하는 주택가 꽃길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어. 그러면서 이 과거의 삶과 그 현재의 현수와 내가 이 대화하는 이 장면이 번갈아 나오죠. 현수 얘기하다가 다시 또 과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제가. 이런 식의 서술을 단편에서 많이 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인제 이 화자는 피형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현수는 끝까지 안 알려주죠. 나의 관심은 피형인데. 음. "죽었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 현수는 산타랑 연락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음 56 쪽에 보면 "피형의 지도를 받는 신입생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방에 모여 공부를 했다." 근데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안 나오죠. 아마 마르크스나 뭐 그런 사회주의 이런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당시의 대학생들처럼. 57 쪽을 가면 공부가 끝날 즈음이면 한 선배가 라면과 술이 든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 선배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를 산타 형이라고 불렀다.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러 감춘 것 같아요. 음. 산타 형은 별칭에 걸맞게 생닭을 사와 삶아주기도 하고, 이래서 산타 선물을 갖고 꽁치나 고등어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잔뜩 취해서 아래쪽 주택가에서 닥치는 대로 꺾은 꽃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봄꽃에 얽힌 내 기억이 뒤섞였는지도 모른다. 피형이 진지하고 유머가 결여된 엄격한 느낌을 주는 선배였다면 산타는 경박하고 충동적이면서도 왠지 한없이 너그러울 듯한 느낌을 주는 선배였다. 이 산타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건 확실히 인물에 대한 소설이에요. 이 현수란 인물도 그렇고 이 친구 그리고 피형 그리고 산타 다 달라요. 다른데 각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하우스님은 이 피형과 산타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이 어떤 되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인물들이 이제 벌이는 어떤 이런 서사, 대서사의 어떤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이제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잡힐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게 조금 뭔가 그 캐릭터성에 대한 어떤 인물 묘사의 그 모델링이 어. 이게 사실 조금만 더 됐으면은 어. 정말 대박일 정도로 어. 왜냐하면 이 인물의 대사나 어떤 음. 인물의 캐릭터나 인물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서사의 매력이나 다 고점을 향해 가는데 뭔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서 뭐 어떤 20대 독자, 30대 독자, 40대 독자, 뭐 관심 있는 어떤 뭐 50대 독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옛날의 어떤 추억의 그 캐릭터, 옛날의 추억의 어떤 인물, 그때 그 친구가 그랬지 하는 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하나씩 이게 막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나도 저랬지 하면서 이제 하는 소설의 어떤 느낌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조금 이게 뭐 이 캐릭터 같은 느낌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아니면 이게 아직 딱 와닿는지 안 나는지는 몰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접점을 뭐 조금 더 앞에처럼 암컷 뭐 영양처럼 혹은 뭔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막 인중이 조금 이렇게 막 도자기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진 것처럼 이게 뭔가 하나에 뭔가 빠져든 몰입할 만한 그런 딱 이제 그 카메라가 딱 보인다면은 순식간에 이제 빠져들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뭐 아닌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캐릭터가 이제 제 추억 속에서 아직 발현이 되지 않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거 독자가 캐릭터에 완전히 이입할 수 있게끔 캐릭터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57 쪽에 "나는 한동안 산타를 내가 교제하는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선배라고 하기엔 존경심이 적었고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쭉쭉 인제 어 뒤에 보면은 58 쪽에 이런 산타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산타가 종종 신입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현수는 이런 식의 질문을 불쾌해했다. 후배들에게 억지로 고민을 쥐어짜내 실토하도록 만드는 악취미적인 질문이라는 게 똑 떨어지는 이유였다. 그러나 덜 떨어진 내가 경험한 산타의 질문은 달랐다. 그것은 내게 뭔가를 물어주었다. 소통을 열고 나를 잡히든 내부에서 끌어내 술자리로 미혹하고 내게 눈물과 토사물을 분출할 기회를 주는 감격적인 말건냄이었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이 질문은 혹한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우리 세대의 겨울 관식과 같았다. 겉은 될 정도로 뜨겁고 검고 위험하고 외설적이지만 속은 노랗고 부드럽고 질척하고 달콤한 군고구마처럼 그 질문은 감격적이고 맛있었다. 고작 한 살 많은 주제에 독한 어른인 척했지만 21살의 현수도 산타가 한쪽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걸 느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이 문단 정말 잘 썼어요.
어떻게 보면 느끼하기도 하고 이게 이 산타는 뭔가 으 음욕을 좀 품은 후배들에 대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산타가 이런 질문도 해요. "나는 네가 너무 나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그 말은 우려라기보다 산타의 입에서 풍기는 술과 침 냄새만큼이나 은밀하고 달짝지근한 악마의 은총처럼 느껴졌다. 근데 결국 이런 산타에게 현수가 넘어가 버린 그런 건데 이제 쭉쭉 넘어가면 음 61 쪽에 보면 산타가 우리를 사슴 몰듯 몇 정류장 떨어진 술집으로 몰아갔다. 말은 안 했지만 산타가 항상 P형방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술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걸 우리 모두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음. 그날따라 현수가 평소보다 사납게 군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다. 참다 못한 산타가 깐족깐족대드는 현수의 뺨을 냅다 후려 갈겼다. 그 바람에 현수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이때 실핏줄이 터져서 평생 장애가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현수와 산타 간에. 둘이 엄청 갈등을 보이고 뛰쳐나가요. 현수가 뛰쳐나가고 산타가 또 번개처럼 그 뒤를 따라 나가죠. 음. 근데 이 화자는 저 밖에 그냥 화장실 찾다가 볼일 볼 생각으로 밖에 나가요. 근데 62 쪽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오죠. "어느 순간 작은 소음과 미세한 움직임이 내 신경을 끌어당겼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하얀 곡선이었다." 그래서 산타와 현수가 어 인제 관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 저도 이게 깜짝 아니 둘이 이런 관계였다고. 근데 또 그것도 뭐 밤에 아니 이게 이 열린 공간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이 둘이 혹시 남녀 관계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래서 곧 그들 쪽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왠지 모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슬픔을 느꼈다.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P형을 떠올려요. 이게 P형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듯 나는 P형을 떠올렸다. 근데 P형 방에 가요. 가고 걸음이 급해서 가고 뛰어 올라가죠.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형." 이렇게 "일단 들어와라. 술 먹었니?" "네." "많이 먹었어?" "네." "아니 적당히." 적당히 먹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 P형 집에 결국에 인제 이 화자의 마음은 예 불타올랐다. 근데 아니 그 한창 젊은데 젊은 혈기에 이 산타와 자기 친구 현수가 이렇게 어찌 됐건 서로 이제 관계 맺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아이 피형과 나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장면. 아니 저는 뭐 이게 다 4명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 뭐. 진짜 아니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헷갈리게 썼는데 다 달라요. 여자와 남자 이렇게. 음. 물론 이제 주인공도 여자고 이제 현수가 컴팩트를 꺼내서 이제 왼쪽 눈도 당시에 근데 찔러줬었는데. P형이라고 불렀던 거는 네. 그 운동권들은 여자도 그냥 선배를 그냥 형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어, 문화 때문에 오빠가 아니라 형이라 불렀던 것 같고. 예. 얘기해 주시죠. 어.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동서애인가? 연애 서사로 보기에도 혹은 동성애 서사라고 보기에도 오히려 예전에 이제 봤던 어떤 그런 동성애나 연애 서사는 그쵸. 끈적함이 있었죠. 아 있죠. 그게 있죠. 있었어요. 근, 예. 근데 여기는 그 끈적함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약간 이런 우정 같은 어떤 느낌은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끈적하게, 근데 끈적하게 간다고 해도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사 보면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형. 일단 들어와라." 뭐 이런 되게 단문으로 "술 먹었니?" "네." "많이 먹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처리한 거겠죠? 권혜선 작가님이 끈적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하게 차갑게. 아니면은 막 그런 게 사실은 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이 드라마의 어떤 서사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형인 어떤 여자, 어떤 이상형인 남자, 그 어떤 이목구비, 그리고 막 큰 키, 그리고 막 약간 몸매, 이런 것이 앞에 있으면은 사실은 느낌이 이제 확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약간 좀 그게 문학성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눈 안대로 흐리는 그런 드라마적인 어떤 이제 연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약간 통속적인 어떤 느낌의 치장적인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 인간의 어떤 대화나 어떤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도 이게 여기서는 어떤 사랑과 이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제 드라마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뭐 저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음. 내용들은 다 훌륭한데 음. 제가 뭐 너무 많이 본 건지는 몰라도 사실 뭐 음. 옛날부터 이제 뭐 근데 연금술사 때부터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친구가 어쨌든 그 선배랑 이렇게 어쨌든 그 밤에 야밤에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어쨌든 자기가 달아오르 P형 방에 달아 언덕을 뛰어 올라가. 나는 헐떡거리며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형." 근데 거칠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거죠. "아니 나 자고 갈 거야. 형 좋아." 되게 적극적인 여자예요. 음. 어. 당시에 요즘에도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아 자고 갈게요. 일단 들어와라." 근데 아니면은 음. 사실은 또 그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하루키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캐릭터도 좋거든요. 사실 주인공이 정말 특별할 게 하나도 없고 애니메이션에도 평범하거든요. 어. 그냥 주변에서 막 보기에는 어. 야, 너 무슨 그냥 반에서 그냥 한 25등 하고 얼굴도 평범하고 어. 그냥 완전히 그냥 오히려 약간 찌질한 그런 어떤 캐릭터인데 막 퀸카나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해도 이게 그러면 그럼 너무 저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결국 인제 형 근데 P형이 64 쪽의 맨 위에 문단을 보면 "나는 집게손가락으로 고무장판에 눌어붙은 담뱃불 자국을 문질렀다. P형은 여전히 책상 다리의 자세로 한쪽 발바닥을 문지르며 때를 벗겨 벗겨 때로는 발바닥에 때를 방바닥에 떨어뜨리는 손질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때가 나와서인지 아니면 그저 짐짓해 보는 몸짓이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때는 그런 불결하고 위압적인 제스처가 일종의 진솔하고 리얼한 표현으로 이해되던 때였다." 80 년대의 대학생들이 이랬나 봐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정말 더러울 텐데 아마 막 무좀이 있는 발바닥을 이게 막 문지르면서 때를 막 이게 발가락 사이에 손 넣고 막 문지르고 막 이랬던 때. 이게 상상이 되면서 근데 이게 불결한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하고 리얼한 표현.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재밌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살아 있어요, 표현.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응. 원래 그랬구나. 뭐 이걸로 원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제 막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지우개 똥 이렇게 맞아. 하듯이 그랬었어요. 그 맨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맞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막 주면은 막 더러워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요런 묘사 참 좋아요. 근데 이런 형을 좋아한 거죠. 65 쪽에 보면 그러니까 "너는 술만 취하면 무턱대고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버릇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5 쪽에 "그거 별로 안 좋은 버릇이 알지? 나는 몰랐다. 그게 나쁜 버릇인지도 몰랐고 내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근데 P형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어느 정도 알아챈 거죠. 눈치를 챈 거죠. '야 너 나 좋아한다고 얘기하려고 이 야밤에 술 먹고 왔구나.' 뭐 이런 얘기한 거죠. 그래서 P형이 이런 얘기해요. "오늘은 내가 소주 한 병 사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차 다니면 가라." P형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봐도 되게 좋은 형. 한 병 그냥 먹고 그냥 차 다니면 가. 이런. P형이 방을 나가요.
근데 이 화자는 또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역시 너희도 별 볼 일 없는 집단이었단 말이지. 위와 아래를 안과 밖을 푸른 꽃과 붉은 열매를 위치와 차원을 무늬와 여백을 모조리 한꺼번에 초월하고 극복할 듯 기염을 토하면서도 폭력이나 일삼고 여자 후배를 희롱하는가 하면 여자 후배에 좌우간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통속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결벽한 집단이었단 말이지. 나는 몸을 일으켜 그 방을 나왔다. 다시는 혼자서 이 방의 문턱을 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중간에 피형을 만날까 봐 언덕길 준턱 골목에 잠시 숨어 있었다. 한참 만에 피형이 큰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자, 이 큰 봉지. 소주 한 병 사온다고 했는데 큰 봉지를 결국 많은 걸 사왔던 피형. 음. 피형은 슬리퍼를 끌며 언덕을 뛰어 올라갔고 뛰어 올라가요. 이 피형의 마음이 느껴지죠. 큰 봉지를 들고 오고 뛰어 올라갔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내려왔다. 음. 이랬던. 음. 그 뒤로는 공방이 바뀌죠. 공방 바뀌면서 뭐 안주는 빈약하게 그지없고 그랬죠. 음. 더 이상 피형이나 산타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장면도 저는 뭔가 서로 엇갈리죠. 애틋한. 오히려 이제 그때 자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운이 남는 그런 장면 아닌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거죠.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이 서로 엇갈리는.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이미 긴장감이 떨어져서 이 장면도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 고백하면서 막 그 벌린 입에서 이제 찐빵이 이제 무럭무럭 뭐 쏟아놓으면서 사랑합니다 막 피 외치고 막 아니 알고 있었다고 뭐 이러면서 피형이 뭐라 해도 나는 피형과 사귀지 않았어 알았어 뭐 알았다고 하면서 이 공개적인 어떤 대화의 어떤 그 흐름이 저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볼 때 어떤 뭐 이렇게 이 소설이 어떤 재미있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이 어떤 20대의 어떤 감성이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이제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게 조금 뭔가 읽는 재미가 사실 뭔가 이게 좀 애매해졌어. 음. 이제 다음 장면을 또 보면은 그래서 어 뭐 "피형과 사귀었냐?" 뭐 이런 얘기를 현수가 묻기도 하고 음 현수가 이런 얘기 해 주죠. 피형 방에서 "밥을 했는데 밥솥에서 냄새가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니까. 산타가 밥솥에 닭을 삶고 나면 아무리 솥을 닦아도 며칠 동안 밥에서 닭 냄새가 났다." 했다. 산타가 생선탕을 끓이고 나면 피형은 며칠 동안 생선 비린내가 나는 밥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안주를 만들려고 근데 피형은 그래서 피형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참 무던한 사람이었지. 언젠가 피형이 네가 씻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럽더라." 뭐 이런 얘기? 피형은 그만큼 좀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닭을 삶고 생선탕을 끓여도 밥솥에다가 산타가 그럼 얼마나 자기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냥 "어 그래 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산타는 또 그걸 또 모르고 지 멋대로 하고. 그 피형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건 피형을 자기 하숙집으로 초대하죠. 하숙집 초대했는데 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자기 방이 아니라. 어 근데 피형이 인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모레 저녁에 모임이 있어. 그때부터 참석하도록 해. 어 6시 정각에 정류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하고 가죠. 나는 이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 피형이 왜 내 하숙집까지 와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피형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마음이 있어서 왔고 근데 이런 얘기만 하고 가고 좀 아쉽죠? 지나간 시간은 아쉽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피형이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나른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내가 앉아 있던 의자 뒤편 벽에는 매일 한 장씩 뜯어내는 인력이 걸려 있었다. 4월 10일 황금당.
몇 시쯤 되었는지 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애매한 시간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어디론가 맹렬히 헤엄쳐 가는 듯한 테이블 위에 치닫된 무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요. 이 현수와 헤어져서. 근데 이 화자가 운전기사한테 말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자가 "그 방을 지나갑니까?" "네 어디요 손님?" "난곡을 지나가냐고요." "아 난곡이요? 뭐 그렇게 가도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74쪽에 인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인제 해석이 나와요. 이제 최종 결론 부분일 텐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74쪽이 두 번째 문단. "찻잔이나 술잔, 밥 공기 같은 것이 결코 화분이 될 수 없던 시절에도 한쪽 모서리가 기운 사다리꼴의 그 방은 내게 충분히 훌륭한 화분이었다. 한때 나는 시루 속 콩나물처럼 동료들과 함께 그 방에서 쑥쑥 자라났다. 나와 동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의 존재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미칠 듯이 괴로웠다. 그 당시에 나는 젊기 때문에 차이를 못 견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젊기 때문에 차이를 과장하고 젊기 때문에 차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몰랐다. 조사 하나 어휘 하나에도 이고 살아야 할 하늘을 가르던 시절이었다. 술만 술만 취하면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버릇이 있다고 나를 나무란 P형의 말은 지금 생각해 보면 P형이 내게 건넨 최초의 농담이었는지도 모른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신도 나의 대책 없이 충동적인 술버릇을 알고 있다는 암시적인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을 할 때 P형의 입가에 잡힌 주름은 비웃음이 아니라 장난기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았을 때 P형은 소주 한 병이 아니라 꽤 큰 봉지를 들고 숨차게 언덕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 봉지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짭짤한 포와 달콤한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을까? P형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은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나는 나보다 고작 한 살 많을 뿐인 따지고 보면 현수와 동갑인 21살의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관용을 기대했던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어쩌면 P형은 내가 자고 가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이 사실이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어딘가 삐딱하다는 현수의 말은 정확했다. 바람 부는 날의 빗줄기처럼 틀린 글자를 지우는 교정선처럼 어떤 비스듬한 바이어스가 P형의 삶을 긋고 지나갔고 나는 그 빗금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다 제풀에 떨어져 나온 것뿐이었다. 차라리 술 취해서 아무에게나 사랑을 고백하는 버릇을 가졌던 게 나았다. 현수의 말대로 차라리 음흉한 쪽인 게 나았다. 기억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아둔하고 자존감만 높았던 나는 나만 모르는 장소에서 나만 모르는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행위와 제멋들의 오해를 반복했던 것일까. 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76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무엇인가가 완성되는 순간은 그것을 완전히 잃고 잃었다는 것마저 완전히 잊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우연히 그 언저리를 헛짓는 순간이다. 택시기사가 보았다시피 한겨울 새벽거리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심야 택시의 묵시록적인 관통 속에서 휙 지나가던 내 첫사랑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순간 비스듬히 금이 가버렸다. 하지만 혹시 말이다. 사태는 너무 늦었고 나는 너무 늙었지만 말이다. 만약 산타가 아니라 휘영이 그날 밤 그 비스듬한 화분방에서 몸을 살짝 기울여 내 귀를 버찌 열매처럼 빨갛게 물들이며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면 어땠을까? 너 요즘 고민이 뭐니? 나는 네가 나를 너무 나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어쨌든 피형은 첫눈에 나를 알아보았고 마츠꼬바를 마츠꼬바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았던 내 첫 선배였으니 말이다. 이렇게 끝나요. 음. 자, 이 마지막 부분 결말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어떤 문학의 어떤 중간 정도의 감수성을 가진 채로 읽었으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혹은
내가 20대 소녀였으면 그때는 뭐 기현이 소설도 너무 재밌게 보고 거의 울었어요. 기현이 소설 보면서 어, 너무 그 환희에 차서 어, 그때의 어떤 감정이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뭐 굉장히 좀 뭔가 그 단맛이 이제 조금은 조금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사라져버린 케이크처럼 조금 뭔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소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너 그 애절한 사랑 감정은 정말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음. 확실히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아련하고 그냥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만약에 뭐 피연과 같이 자고 뭐 피연과 사귀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애절하진 않겠죠. 뭔가 여운이 남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결국 인제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자제도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권여선 작가님의 사랑을 믿다와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두 작품을 저희가 봤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어 하우스님은 권여선 작가님의 문체랄까 예 좀 어떠셨나요? 요번 주 보면서? 음. 일단 뭐 앞에 거는 뭐 완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것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어떤 소설의 맥락, 이제 서사의 흐름, 이제 물을 이제 어떻게 고여서 이제 울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쭉 흐르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뭐 둘 다 이제 쓸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유대를 가진 어떤 첫사랑의 그런 어떤 사랑적인 어떤 이미지나 혹은 뭐 화분에 담긴 어떤 의미나 뭐 사랑의 어떤 그런 고백적인 어떤 장면을 더 넣는다면 정말 그 비극이 선명해질 것 같고 이거는 뭐 더 좋은 어떤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권여선 작가님이 이미 인제 능숙하고 노련하고 이미 완성되셨어요. 이 소설 두 개만 봐도. 2008 년작을 본 건데 2007 년도에도 약콩이 끓는 동안 지난주에 했었죠. 이 작품은 또 완전 달라요. 결이. 약콩이 끓는 동안 이거는 되게 환상적이거든요.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이분은 쓸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넓은 거죠. 지금 이번 주에 봤던 건 첫사랑 얘기. 이런 추억을 회상하는 이런 작품도 쓰실 수 있고 약콩이 끓는 동안 이런 작품도 써내실 수 있는 이런 작가다. 엄청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소설이 뒤에 작품들도 재밌습니다. 요즘 갈수록 재밌어져요. 다음 작품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